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로마 제국과 크리스트교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의 정치사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 로마의 문화사와 그 다음에 종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흐름을 잘 인지하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먼저 로마의 위치를 봐야겠죠. 로마는 현재 이 장화 모양의 반도로 생긴 이 반도에 이탈리아의 기원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로마라는 곳을 수도로 해서 이 로마 제국이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시에서 점점 확대가 돼서 연보라색에 보이는 이 영토까지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시면 로마란 나라는 지중해라고 하는 이 바다를 자기 나라 안에 호수로 만들 정도로 아주 커다란 영토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 정치적인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의 정치 체제입니다. 로마의 정치 체제는 공화정이라고 부르는데요. 공화정이란 공동으로 화합하여 정치하는 것, 공동으로 조화롭게 정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말로 이해하면 쉬운데요. 공화정의 반대말은 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는 황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황제만이 한 황제 단독으로 정치한 시스템, 이 제정의 반대말이 공화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 명이 함께 정치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하지만 로마도 처음부터 다 같이 화합하여 정치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처음에는 귀족들이 주도하는 공화정이라고 해서 귀족 공화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로원이 그 혈통 귀족이 모여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집정관은 행정적인 면을 맡으면서 전체적으로 이 원로원과 그 다음에 민회, 이건 평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관이겠죠. 이 귀족과 평민 사이에 위치해서 전체적인 조정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맡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이 귀족 공화정에서는 원로원의 힘이 굉장히 강했고요. 민회의 힘은 약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정치를 주도하는 시스템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점차 평민들이 전쟁에 활발히 참여하게 되면서 전쟁입니다. 전쟁에 활발히 참여하게 되면서 나도 정치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참정권 요구를 하게 되고요. 그 결과 이 평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평민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평민회에서는 평민 대표를 선출하는데 그 대표를 우리는 이 호민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호민관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런 원로원, 그 다음에 집정관 이런 사람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면서 평민들을 위해 발언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평민의 권한이 점점 올라가게 되고요. 그 결과 원로원과 민회와 집정관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초기에 이 귀족 공화정이었을 때는 귀족, 이 원로원과 그 다음에 집정관의 힘이 강했다고 본다면 이때는 적절하게 분배된 세력 균형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세력 균형 덕분에 로마는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전쟁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인원이 평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평민이 없으면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민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줘야 되고요. 이 평민의 요구를 들어줬기 때문에 이 평민들이 민회에서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이 용납이 됐을 때 이 평민들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전쟁에 큰 역할을 수행해 줬기 때문에 영토 확장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로마에서는 공화정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공화정의 구조를 보면 이러합니다. 집정관, 행정과 군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민들이 선출해서 평민의 이익을 옹호해주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로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원로원은 주로 자문을 구해주는, 그러니까 집정관이 뭘 물어보거나 하면 그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는 기관인데, 원로원은 어떤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보통 집정관이 퇴직을 하고 나면 이 원로원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로원은 로마 공화정은 이 원로원과 그 다음에 이 집정관과 그 다음에 이 민회라고 하는 이 세 개의 권력 균형으로 영토도 확장하고 성장해 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귀족들이 평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렇죠.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요.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나라는 안정적이지 못하겠죠. 그래서 영토 확장이나 어떤 성장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화정이 제대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로마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장해 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는 아까 그 이탈리아 반도에 이 로마가 있었죠. 로마라는 조그만 도시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3세기 중엽에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면서 이 반도 전체를 통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넘어서 지중해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지중해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카르타고란 나라랑 부딪히게 되는데, 이 카르타고는 페니키아인들이 건설한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페니키아인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페니키아인들을 로마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포에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페니키아인을 포에니라고 불렀기 때문에 포에니와 한 전쟁이다라고 해서 포에니 전쟁이라고 합니다. 포에니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반도를 넘어서 지중해로 나아가는 그런 전쟁이었고요. 이 전쟁을 통해서 지중해 일대를 장악하고, 원래는 이 반도에 그냥 위치한 국가였으나 이제 제국으로 또 변모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등장한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포에니 전쟁이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데요. 원래는 이제 병사가 전쟁에 참여하면 그에 대한 공도 인정해주고요. 거기서 획득한 어떤 재산 같은 것들을 공평하게 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포에니 전쟁을 거치면서 이게 좀 바뀌게 돼요. 포에니 전쟁 이후에 확대된 영토를 이 귀족들이 더 이상 분배하지 않습니다. 분배하지 않고 귀족들이 땅을 더 많이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포에니 전쟁으로 많은 영토를 획득했고, 그 획득한 영토로부터 곡물이 굉장히 값싸게 들어와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에 원래 살고 있던 이 평민들 있죠. 이 평민들은 농사를 지어서 그 곡물을 판매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죠? 그리고 병사로 활약을 하면서 여기서 영토 같은 것들을 획득했다는 거죠. 그런데 포니 전쟁 이후에 이 영토는 전부 다 귀족이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값싼 곡물이 들어오니까 평민이 농사지은 곡물이 판매되지 않게 됩니다. 즉 뭐냐면 이 평민들이 몰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 평민들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토지를 갖고 있는 농민이다라고 해서 스스로 농사를 짓는 농민이다. 자영농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영농들이 몰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떤 결과를 갖고 오냐? 아까 얘기했어요. 전쟁에 주로 나가 싸운 사람은 누구라고요? 이 평민이라고요. 이 자영농이라고요. 자영농이 몰락하면 당연히 국방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함께 정치한다는, 평민과 함께 정치한다는 공화정의 정신이
약화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로마의 공화정이라는 시스템이 쇠퇴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쇠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등장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구였냐 하면은 바로 이들이죠. 형제라고 부르는데요. 그라쿠스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호민관으로서 로마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을 제시하는데요. 먼저 귀족들의 토지를 차지하고 값싼 곡물로 인해서 이 자영농이 쇠퇴하는 걸 막기 위해서 자영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어떤 법을 제시하냐면 곡물법 그리고 농지법이라고 하는 걸 제시하는데요. 곡물법은 뭐냐면 원래는 일정 토지 이상을 갖게 되면 그 이상을 가진 토지, 그 이상 갖게 된 토지를 몰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이 잘 지켜지지 않자 불법으로, 그러니까 너무 많은 토지를 갖고 있는 불법으로 소유한 토지를 몰수해서 무산, 재산이 없는 시민에게 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농지법은 죄송해요. 선생님 설명 거꾸로 했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자영농을 육성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농지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불법으로 소유한 땅을 몰수해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곡물법이라고 해서 시장 가격보다 싼 곡물 있죠? 이 싼 곡물을 가난한 사람한테 팔아라. 요걸 통해서 자영농을 육성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귀족들이 반대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 사실 자영농이 쇠퇴하고 귀족이 더 이상 평민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죠. 평민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 귀족들과 평민들과 이 집정관의 균형이라고 하는 이 공화정이 쇠퇴하기 시작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민파와 귀족파가 계속 싸우게 되고요. 싸우다 보니까 이 싸울 때 큰 역할을 했던 군인 정치가들이 성장하면서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어수선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독재하는 인물들이 등장해요. 그가 누구였냐면 카이사르라는 인물이었어요.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발언을 하는 또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카이사르는 평민들의 불만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곡물을 무상으로 배급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쟁에서 돌아온 병사들을 위해서 토지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토도 확장해서 사실 평민들의 영웅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토지도 주고요. 곡물도 무상으로 배급하고요. 영토도 확장하면서 국가의 위신도 옮긴 거죠. 하지만 이 카이사르의 최대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독재한다는 거였습니다. 로마는 공화정이라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함께 정치를 해야 되는데 카이사르는 이 공화정의 정신을 지키지 않았고요. 따라서 이에 반대하는 반대파에 의해서 카이사르가 다시 암살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명이 정치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다가 후에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자신들의 적을 제거하고 다시 권력을 장악합니다. 다시 독재가 시작이 된 것이죠.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은 나중에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로 어떤 직위에 오르냐면 자신이 호민관이자 자신이 집정관이자 자신이 귀족, 그러니까 이제 원로원의 제1의 시민이 되면서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쌤이 앞에서 얘기했죠. 공화정은 함께 정치하는 거라고. 하지만 카이사르 때부터 시작해서 이 옥타비아누스를 거치면서 함께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 정치가 시작됩니다. 즉 뭐냐면 재정이 시작되는 거죠. 이 로마의 최대 유산인 공화정이 사라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된 사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봤던 그라코스 형제가 당시 장영농의 힘든 점을 지적하면서 개혁을 주장한 내용입니다. 이 병사들, 평민들, 자영농들 얘기하는 거죠. 이 자영농은 열심히 싸웠고 용감하게 죽었습니다. 그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재산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 시민은 승리자이지만 흑한 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지법을 통해서 무산 시민에게 땅을, 곡물법을 통해서 싼 값에 가난한 시민에게 곡물을 주자라는 내용의 연설문이죠. 하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우구스투 시절 재정의 모습 보겠습니다. 이 사람 아까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라고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 가문의 이름이 들어간 이 명칭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가문이 미쳐냈거든요. 그래서 존엄한 자를 의미하는 아우구스투스로 바꾸고요. 자신의 권력을 모두 가지고요. 재정, 단독 정치를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투스가 워낙 재산도 많았고요. 군사력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화가 지속이 되고요. 영토도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원래는 이제 황제라고 하면은 자기 아들한테 황제직을 물려주는 게 맞으나 여기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고요. 현명한 사람을 황제로 올리는 그런 관습을 자리 잡게 되면서 무려 5명의 황제가 자기 아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현명한 사람에게 황제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요. 영토도 엄청나게 확대가 됩니다. 우린 이 시기를 로마의 평화라고 불러요. 이 시기의 영토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토를 보면은 영토가 이렇게 확장이 됐습니다. 원래 요만한 이제 반도 국가에 시작해서 지금 엄청나게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로마는 이 전쟁이 곧 경제활동이었어요. 전쟁을 통해서 노예라든지 공납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토라든지 굉장히 많은 이런 재산들을 들고 왔기 때문에 이 로마가 팽창하지 않으면 사실 멸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는데요. 이 로마의 평화가 지속이 됐고요. 이때는 오현제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오현제의 마지막 황제인 마르쿠스 아우엘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황제는 이 현명한 사람한테 황제직을 물려주는 이러한 전통을 깨기 시작합니다.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기 시작하면서 여기서부터 또 불행이 따라요. 그리고 오현제 시대의 마지막에는 또 이민족의 침입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민족의 침입과 이 혼란을 타개하기 위해서 군대들이 성장하기 시작하고요. 이 군대의 반란으로 황제가 아주 자주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게르만족과 우리 페르시아 배웠었는데 두 번째 페르시아죠. 사산조 페르시아의 침입이 계속되면서 더 이상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토를 지키기에 급격해 영토를 지키기에 아주 바빴고요. 내부 전쟁도 많아지게 되면서 더 이상 영토를 확장하지 못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로마는 전쟁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라고요. 그런데 그게 확장한 전쟁이 아니라 소모적인 전쟁이고 내부적인 전쟁이 되면서 점점 이 로마가 쇠퇴하게 됩니다. 즉 중장층의 시민이 몰락하고요. 그리고 상공업이 더 이상 또 발달하지 못하고 도시도 쇠퇴하고요. 로마의 영토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누구냐면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사실 콘스탄티누스 대제 전에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해서 이 로마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한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사황제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체 영토를 4개의 황제를 분할해서 이제 다스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조직 정비도 하고 많은 노력을 이때 했거든요. 근데 디오클레티아누스 때 가장 잘못한 게 뭐냐면 이 로마라는 나라에서 크리스트교가 성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크리스트교를 굉장히 박해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트교 신자가 점점 늘면서 크리스트교를 끌어들이지 않고서야 제국의 통치의 안녕을 유지하기는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깨달은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는 크리스트교,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죠. 그리스트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받아들이고 이 신자들을 제국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이들이 로마 제국 안에 존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게 되고요. 그리고 이 수도도 비잔티움이라는 곳으로 천도합니다. 콘스탄티누스 이름을 본따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 로마 제국이 동서로 분리가 되고요. 이 서로마 제국은 결국 게르만족 출신인 용병 대장에 의해서 476년에 멸망합니다. 동로마 제국은 1000년 가까이 지속이 되는데요. 이 나라가 훗날에 뭐가 되냐면 바로 비잔티움 제국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로마의 정치사를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문화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호흡이 좀 길죠? 자, 심호흡 한번 하시고 문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문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로마의 이 문화는요, 현재 유럽의 문화라고 볼 수 있어요. 유럽의 문화를 완성했다라고 보는 게 로마의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문화 속에는 그리스 로마 문화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문화의 기초가 되었던 크리스트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에 중점을 두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문화는 굉장히 실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의 학문과 예술을 수용하면서 발전을 했는데요. 로마 하면 제일 유명한 문화재, 건축물이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도로죠. 도로를 굉장히 잘 닦아 놓았고요. 그 다음에 요거죠. 바로 콜로세움입니다. 이런 건축 기술과 같은 실용적인 것들이 굉장히 발달했고요. 아치문 보이죠? 자, 이 아치문은 로마의 건축 기술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원래는 기둥을 세우면 이 기둥을 지탱하기 위해서 굉장히 두껍고 그다음에 넓은 이 돌을 위에 올려야 했습니다. 기둥을 두껍게 쌓을수록요, 이것은 점점 더 커져요. 그래서 사실 건축물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하지만 이 아치라는 것은 굳이 이렇게 두꺼운 걸 쌓지 않아도 두 개의 기둥을 유지해주는 굉장히 실용적인 기술이었다고 해요. 이 아치를 고안한 것이 바로 로마고요. 그 아치의 대표적인 건축물이 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건데 원형 경기장이죠. 5만 정도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로마가 점령지마다 이 콜로세움을 쌓아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지역이 로마 점령지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려면 콜로세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건축물이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요거는 판테온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이에요. 이 판테온 신전은 모든 신을 모신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당시 이제 로마는 크리스트교를 인정을 했지만 다른 그리스 로마의 신을 부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신교, 그리스 로마의 신 다신을 모시는 이 신전도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식을 보면요. 죄송합니다. 자, 이 양식을 보면 기둥, 이런 모습, 그리스의 문화를 닮아있죠. 그리스의 건축 요소를 굉장히 많이 차용해서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또 그리스 건축물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치로 만든 이것은 무엇이냐면 수도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의 계곡에서 물을 끌고 오는 거죠. 물을 끌고 오는 다리다. 물길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길. 그래서 물이 지금 계곡으로부터 강으로부터 도심까지 이어질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거 봤을 때 굉장히 실용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대표적인 로마의 개선문인데요. 승리하고 나면 여기서 절을 하고 인사를 드리고 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치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로마의 문화가 굉장히 실용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실용적이라는 것의 대표적인 예가 로마는 법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법에 대한 정의, 법이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키케로라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법은요, 처음에는 관습법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뿌리 있게 내려오던 것이었고요. 관습을 정하는 건 주로 귀족들이기 때문에 귀족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평민을 보호하는 법이 등장하는데요. 이 법을 성문법이라고 하고요. 12표법 12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로마 시민을 위한 시민법이었다고 하고요. 이후에 로마 영토 확장이 되면서 만민에게 적용되는 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법의 토대는 무엇인가? 법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군요. 현실의 법의 기원이 되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법의 근원, 자연법까지 나가게 됩니다. 요거는 근대 유럽 여러 나라의 법 체계에 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선생님이 아까 실용적 문화 발달했다고 했는데 콜로세움, 개선문, 그 다음에 수도교, 판테온 신전, 그리고 공중 목욕탕도 존재했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로마의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자, 이 로마의 문화에서 종교는 빠질 수 없는데요. 원래는 다신교를 믿었어요. 그리고 다신교와 플러스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었는데요. 황제를 숭배하는 게 당연했고요. 하지만 이 로마 제국 속에서 크리스트교가 성립을 합니다. 로마 제국에서 팔레스타인이란 지방을 점령을 해요. 그리고 헤로데 왕한테 그 통치를 맡기는데 그 헤로데 왕 치세 속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예수가 태어났고 예수가 당시 유대교의 교리와는 다른 교리를 주장하자 십자가에 못 박혀 사망하게 되죠. 하지만 사망한 이후에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하게 되면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 예수의 복음을 또 전파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유대교와는 다른 이 종교가 성립하게 되고 그게 바로 크리스트교인데요. 크리스트교의 특징은 유일신이라는 겁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거. 우상 숭배 이런 거를 금지하는데 로마는 그리스 로마 신을 만들고 황제를 숭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그 다음에 병력을 거부했어요. 싸우는 걸 싫어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병력을 거부했습니다. 싸우는 거를 싫어했기 때문에 전쟁으로 먹고 사는 이 로마에게는 병력을 거부한다는 거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는 엄청난 국가에 대한 배반이라고 생각해서 탄압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크리스트교의 숫자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났고 결국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밀라노 칙령으로 이를 인정합니다. 크리스트교를 공인을 한 거죠. 그리고 테오도시우스 1세 때는 이를 국교화하면서 크리스트교를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밀라노 칙령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313년이고요. 자, 이 칙령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종교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리고 최고의 신성이 이 제국을 보호한다.
자, 자유롭게 종교를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교를 인정한다는 말이고요. 더불어서 전통 다신교 신자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종교적 관용은 신들의 호의를 다시 얻고 사회적 불안을 예방해서 단합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당시 이제 외적의 침입이 많은 상황이었죠. 게르만족, 그다음에 사선족, 페르시아 그런 침략에 맞서서 단합이 필수였기 때문에 이념 칙령을 내려서 사회의 통합을 도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교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로마 공부했고요. 오늘 호흡이 굉장히 길었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복해서 보면서 여러분들 꼭 로마 파트는 이해를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파트로 넘어갑니다. 제국사가 아니라 이제는 종교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먼저 불교가 탄생한 인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수업 마무리할게요. 안녕!